아파트 단지 놀이터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여보, 시어머니 내보내고 친정엄마를 집에 들이면 안 될까요? 친정엄마가 오시면 나도 편하고 도훈이도 더 잘 봐주실 거려? 그래도 여기는 우리 어머니 집인데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어디서 지내시라고? 왜 안 돼요? 어머니는 근처 원룸에서 지내시라고 하면 되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그 큰 아파트에서 지내시는 게 오히려 힘드실 거려? 그런가? 듣고 보니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 게다가 생각해봐요. 어차피 어머니 집도 언젠간 우리께 될 텐데 미리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뻔뻔한 것도 유분수지? 내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모자라서. 그런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나를 집에서 내쫓고 내 친정어머니를 드리겠다고? 며느라 정말 제정신이니? 어머니, 설마 다 들으신 거예요? 내가 왜 나가니? 나갈 거면 며느리 네가 나가야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냥 해본 말이었어요. 저 갈 데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내가 그동안 손주 생각해서 편해봐주고 내 집에서 살게 해준 거지. 이 집이 너희 거란 얘기는 아니었다. 뭐하니 안 나가고? 갈 데 없으면 원룸이라도 알아보는 게 어떠니?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5세 김미숙 할머님이십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5층에서 김씨 할머니는 홀로 지내신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아파트 단지의 풍경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지지만 할머니의 일상은 늘 한결같았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틀을 닫고 정성스레 화분에 물을 주며 깨끗하게 바닥을 닦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낸 수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자 두 사람의 한평생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보금자리였죠. 8살 터울의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김씨 할머니는 아직도 거실에서 신문을 보시던 남편의 모습이나 부엌에서 커피 내리시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김씨 할머니는 수저 2짝만 들고 시집왔습니다. 두 분은 무일푼에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었죠. 하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젊은 날의 고생도 힘을 합쳐 이겨냈고 한 푼 두 푼 모아 지금의 이 아파트도 장만했죠. 그래서일까요? 김씨 할머니에게 이 집은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꼭 지켜내야 할 마지막 보루였죠. 하지만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김씨 할머니에게 2가지 중요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여보, 내가 없어도 꼭 기억해요. 결혼한 자식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니라 남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아들이 합가하자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해요. 김씨 할머니는 남편의 마른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걱정을 하세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못 믿어요? 남편은 힘없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 나 없으면 아들한테 다 퍼주고 살까봐 걱정되네. 그때는 그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남이 될 수 있나 싶었죠. 하지만 남편의 그 말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성격이 착했지만 늘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안정적인 직장을 잡지 못해 이곳저곳을 전전했고 결혼 후에도 자주 부모님께 손을 벌렸죠.
게다가 우유부단한 성격 탓에 아내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는 편이라. 명절에도 늘 처가를 먼저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끝까지 걱정했던 겁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은 아내가 아들에게 휘둘리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그래, 왜? 무슨 일이야? 그게 말이에요. 지금 사는 집이 월세인데다 너무 좁고 불편해서요. 애 키우기가 힘들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전까지만 엄마 집에서 잠깐 지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씨 할머니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이 합가하자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해.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울렸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직 어린 손주까지. 온 가족이 김씨 할머니의 집에 오겠다는 말에 김씨 할머니는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5년간 혼자만의 생활이 자리 잡았는데 갑자기 새 식구가 들어온다는 건 너무나 큰 변화였으니까요. 안 돼. 엄마, 너무 단호하게 그러지 말고. 안 돼. 절대 안 돼.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가 아니라 손주 생각해서 한 번만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손주의 옹알이가 들려왔습니다. 까르르 웃는 소리에 김씨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 집 구할 동안만 머물다 가는 거라면 아들 부부랑 완전 합가하는 건 아니잖아. 남편도 손주라면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김씨 할머니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김씨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대신 빨리 집을 구해야 해. 올해는 못 기다려줘. 아들은 기뻐하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고 며칠 후 짐을 들고 이사를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씨 할머니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 선택이 남편의 마지막 당부를 어긴 대가가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아들 부부와의 합가 생활은 처음에는 예상보다 괜찮았습니다. 혼자 살 때는 적막하기만 했던 집안의 활기가 돌았죠. 특히 이제 막 돌이 지난 손주 도훈이는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하고 작은 손을 내밀며 김씨 할머니를 찾아오는 모습에 어린 시절 아들을 키우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도훈이가 어머니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지수도 처음에는 무척 공손했습니다. 출근하는 아들 도시락을 싸면서도 김씨 할머니 반찬을 따로 준비하는 걸 잊지 않았죠. 어머니, 저희가 잠시 신세를 지는 거니까요. 불편하시지 않게 할게요. 집안일은 제가 다 할 테니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그 말대로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며 빨래도 나서서 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한 걱정을 했나? 남편이 그토록 강조했던 절대 합가하지 말아라는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금 보니 남편이 너무 걱정이 많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 평온한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쯤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희원은 갑자기 일이 바빠졌다며
집안일은 물론 손주 돌보는 일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이번 달부터 야근이 많아져서요. 집안일 좀 부탁드려요. 그러더니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다시 사회생활 하고 싶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한 명이라도 돈을 더 벌면 좋잖아요. 도훈이는 낮에 어머니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나보고 집안일도 하고 도훈이까지 전부 보라는 말이니? 김씨 할머니가 대답도 하기도 전에 며느리는 이미 면접을 보고 왔다며 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손주 도훈이는 자연스럽게 김씨 할머니에게 맡겨졌죠. 심지어 며느리는 김씨 할머니가 못 믿어왔는지 손주가 잘 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자신이 아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다는 걸 며느리가 잊은 것 같아 서운했지만 손주를 위하는 마음이려니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할머니를 힘들게 하는 건 독박 육아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회식이라 늦어요. 애랑 애아빠 밥 좀 차려주세요. 엄마, 내 양말 어디 있어요? 빨아놨죠? 낮에는 어린 손주를 돌보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저녁에는 30은 훌쩍 넘은 아들과 며느리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김씨 할머니에게는 아들과 며느리처럼 퇴근이란 게 없었죠. 처음에 아들은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보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빨리 좋은 집 구해서 나갈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마저도 변해갔습니다. 엄마도 손주 좋아하시잖아요. 좋은 집이 안 구해져서 어쩔 수 없이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은 이처럼 무책임한 말만 늘어놓았고 김씨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퇴근한 지수가 김씨 할머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도훈이 이유식 얼마나 먹였어요? 그건 왜 묻니?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 이제부터 도훈이 식사할 때마다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김씨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마치 감시를 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별일 아니려니 하고 넘기려는 찰나 그날 저녁 일이 커졌습니다. 지수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김씨 할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불만 있으시면 말로 하시지. 왜 저희 애기 밥을 적게 주세요? 저번에 너가 주라는 만큼 준 건데 아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 몰라서 좀 적게 줬나 보다. 내일부터는 더 줄게. 김씨 할머니는 별 뜻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혹시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밥 굶기는 것도 학대라고 하던데. 제가 맘카페에 물어보니까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아동학대죄에 해당된대요. 뭐라고? 김씨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얹혀 사는 처지에 이게 무슨 망발인가 싶었죠. 지수야, 내가 일부러 그랬을 리가 없잖아? 손주를 굶기는 할머니가 어디 있니? 허, 그래요? 근데 왜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양이 적죠? 앞으로는 제대로 해주세요. 전부 지켜볼 거예요. 김씨 할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이유식 사건이 있고 며칠 뒤 또 며느리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퇴근하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씨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도훈이가 또래 애들보다 말도 늦고
걷는 것도 늦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김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첫 아이다 보니 남들과 비교하며 조바심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괜찮아, 지수야. 우리 희원이도 그랬었는데 지금 봐. 잘 자라지 않았니? 외동이라 걱정되는 마음 이해해. 그런데 김씨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달리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남편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왜 그런가 했더니 다 시댁 쪽을 닮아서 이런가 보네요. 며느리의 말에는 무언가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시댁을 비하하는 듯한 그 말투에 김씨 할머니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수야, 너 그게 무슨 의미니? 그러자 며느리는 오히려 큰 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뭐가요? 저는 그저 시댁을 닮았다고 한 것뿐인데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말을 마친 며느리는 얼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노골적으로 무시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김씨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휴대폰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희원아,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내가 며느리랑 내 사이를 좀 중재해줘야겠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희 애를 하루 종일 돌보고 있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니? 며느리가 나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고 이제는 시댁을 무시하는 말까지 하고 내가 뭔 죄인도 아닌데. 그제서야 아들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엄마도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너는 지금 엄마 말을 다 듣고도 그런 말이 나와? 그러게요. 왜 밥을 적게 줬어요? 물어보고 주시지. 그리고 엄마가 아내한테 좀만 더 잘해주시면 아내도 잘했겠죠. 김씨 할머니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자신의 아들이 맞나 싶었죠. 자신의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손주까지 돌봐주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니. 그 순간 김씨 할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그래, 그만하자. 엄마가 죄인이다. 김씨 할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를 돌보고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면서도 참아왔습니다. 며느리의 막말과 아들의 반복되는 변명에도 손주 생각에 한숨만 삼켰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이제 더는 안 되겠어. 기회 봐서 아들과 며느리를 내보내야지. 그날 아침 김씨 할머니는 오랜만에 혼자 외출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집안일로 허리며 손목이며 쑤시지 않은 곳이 없었죠.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더는 무시할 수 없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과로하시면 안 됩니다. 관절염이 심해지셨네요. 의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가 손주를 봐야 해서요. 연세가 있으신데 아기를 보시면 힘드시죠? 좀 쉬셔야 할 것 같은데? 김씨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게 김씨 할머니의 현실이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와 함께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죠.
어머, 아들이랑 며느리가 같이 있네.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려 다가가려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여보, 우리 친정엄마가 도훈이를 더 잘 볼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봐주시는 대신 친정엄마를 집에 들이면 안 될까요? 순간 김씨 할머니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그래도 여기는 우리 어머니 집인데. 우리 어머니는 어디서 지내시라고. 아들의 목소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왜 안 돼요? 어머니는 근처 원룸에서 지내시라고 하면 되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그 큰 아파트에서 지내시는 게 오히려 힘드실거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듣고 보니 당신 말이 맞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도훈이 보시는 것도 좀 불안해요. 친정엄마가 오시면 저도 편하고 도훈이도 더 잘 봐주실거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 내 말대로 이 집은 우리가 살고 엄마는 작은 원룸으로 옮기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것들이 내 집에서 나를 내쫓으려고 하고 있었구나. 김씨 할머니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보, 생각해봐요. 어차피 어머니 집도 언젠간 우리게 될 텐데. 미리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김씨 할머니의 손에 들린 병원 영수증이 바람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배신감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었죠. 뻔뻔한 것도 유분수지?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에 놀란 아들과 며느리가 벌떡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보다 설마 다 들으신 거예요?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키워온 자식에게 배신당한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죠. 내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를 내쫓고 내 친정어머니를 드리겠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집이 너희 것이 될 거라고? 며느리는 당황한 듯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냥 해본 말이에요. 농담이었어요. 아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엄마, 애엄마가 그냥 속상해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김씨 할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엄마, 어머니, 제발요. 아들 부부는 놀라서 김씨 할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죠. 어머니, 저희 갈 데도 없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김씨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작에 너희는 나갔어야 했어? 내가 그동안 손주 생각해서 너희 편의를 봐주고 내 집에서 살게 해준 거지 이 집이 너희 거란 얘기는 아니었다. 그런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나를 집에서 내쫓겠다고? 그리고 며느리 너는 내 친정어머니를 내 집에 들이겠다고? 너희 정말 제정신이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조용히 해. 이 집이 너희들 집이 될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거다. 내가 억울해서라도 너희 줄 바엔 차라리 내가 다 쓰고 갈 거니까. 그리 알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놀이터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세상에 이게 무슨 소란이야. 아들이랑 며느리가 나이든 시어머니를 내쫓고 집을 차지하려고 했다고요? 뻔뻔도 하지. 옆동 박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무슨 그런 신보야? 주변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커져갔습니다. 저런 자식들은 당장 내쫓아야 해. 점점 더 많은 이웃들이 모여들었고 수군거림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줄 마지막 기회는 이미 다 끝났어? 그녀는 단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서는 아들 부부의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씨 할머니는 곧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경비실에도 전화를 걸어 아들 부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몇 시간 후 아파트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비빅. 누군가 키패드를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비밀번호가 왜 안 되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김씨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퇴근하는 이웃들이 내렸습니다. 어머, 저기 봐. 아까 놀이터에서 싸움 난 그 집. 아니, 결국 어머니 집에서 쫓겨난 거야? 그 정도면 쫓겨나는 게 당연하지. 벌써 이 동네에 소문 다 났더라. 이웃들의 수군거림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여보, 그냥 가자. 계속 이러고 있다간 창피해 죽을 것 같아. 결국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씨 할머니는 용역업체에 전화를 걸어 아들과 며느리의 짐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옷가지며 책이며 한 움큼도 남기지 않았죠. 저녁이 되어 김씨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무 미련해서 이제야 당신 뜻을 이해했네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죠. 그제야 김씨 할머니의 마음속까지 후련해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쫓겨난 후 그들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정 부모님이 마지못해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는 점점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있을 생각이니?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러자 친정아버지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을 거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시어머니가 너희를 쫓아냈겠냐? 이제 보니 사돈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 것 같다. 에휴, 내 딸이 저러고 살았다니 부끄러워서 사돈 볼 낯이 없네. 그리고 김서방, 자네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야. 다 큰 어른이 부모 집에서 얹혀 살 생각을 하다니. 결국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친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돌아갈 곳이라곤 다시 그 좁고 허름한 월세방뿐이었죠. 좁디 좁은 반지하 원룸으로 짐을 옮기던 날 아들 부부는 크게 다투었습니다.
아들이 짐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며느리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했으면 이 지경까지 왔겠어? 친정엄마 얘기는 누가 꺼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넓은 거실과 방이 있는 김씨 할머니의 아파트에서 편히 지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세 식구가 지내야 했고 각자 벌어도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은행 대출금의 월세, 관리비까지 내다보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면 대부분을 대출 이자 갚는 데 써야 했고 추가로 파트타임 일을 전전하며 겨우 생활비를 메꿨죠.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예민해져만 갔습니다. 서로를 탓하는 말다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김씨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보낸 메시지였죠. 엄마, 잘 지내요? 우린 요즘 많이 힘들어.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김씨 할머니는 문자를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어린 손주 도훈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죠. 에휴, 손주는 무슨 죄가 있다고. 하지만 곧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한 자식은 남이라 생각해 라는 그 말.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해. 내가 도와주면 또다시 기대려 하겠지. 김씨 할머니는 결국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죠. 아들과 며느리 몰래 한두 번쯤 손주의 어린이집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도훈이는 다행히도 밝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도훈이는 잘 크고 있구나. 다행이야. 가끔 어린이집 마당에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김씨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일절 연락하지 않았죠. 그들이 손주를 이용해 다시 다가올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김씨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집착도 과한 지원도 하지 않았죠.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거니. 이제 그들을 바라볼 때면 원망도 그리움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하나의 독립된 가정으로만 생각할 뿐이었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미련이 남은 듯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연락을 해와도 대화의 끝엔 슬쩍 도움을 바라는 기색이 엿보였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요? 몸은 괜찮아? 응, 잘 지내지. 무슨 일인데? 아니야, 그냥 가끔 엄마 생각나서. 혹시 손주 용돈이라도 좀 줄 수 있어? 그러나 김씨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런 말 하려고 전화한 거면 앞으로 안 해도 돼. 엄마, 너무하잖아. 손주 생각은 안 해. 됐다. 끊으마. 김씨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간보기에 휘둘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이제 남편이 남겨준 이 집을 철저히 지키기로 결심했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아무도 자신의 재산에 손대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대비했죠. 혹시라도 나중에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욕심을 낼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변호사는 몇 가지 서류를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을 공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꼼꼼히 듣고 자신의 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었습니다. 현명한 노인으로 거듭난 것이죠. 아침 햇살이 부엌을 비쳤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여유롭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죠. 이제는 오롯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예전 같았으면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한숨을 쉬었겠지만 이제는 온전히 그녀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멀리 보이는 한강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앞날엔 이제 더 이상 어둠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창창한 빛만이 비출 뿐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 오랜만에 여행 나오니까 좋지? 좋긴 뭐가 좋아. 너는 사위랑 둘이서만 놀러 다니고 나는 혼자 손녀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 하루가 다 갔는데? 아이, 엄마도 손녀 보면서 힐링했잖아. 날 위해 여행 가자고 하더니 나는 바다 구경 한번 제대로 못하고 숙소에서까지 애 보고. 이게 정말 날 위한 여행이 맞니? 솔직히 말해봐. 여행 가고 싶은데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부른 거 아니야? 할머니인데 손녀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동안 우리도 여행 와서 애 보느라 제대로 못 즐겼어. 엄마라도 날 좀 이해해줘야지. 그래? 그럼 너희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 갈 땐? 그땐 시어머니한테 애 맡기고 니들 둘이만 다녔니?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못하지. 근데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친정엄마면서 딸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힘든 것만 이야기하네. 친정엄마가 무슨 네 시녀야? 나는 네 시녀가 아니야. 이 정도도 못해줘? 난 엄마가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인지 몰랐어. 아주 지 필요할 때만 친정 찾지. 이제부터 나는 너희 집안일도 손주도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을 거다.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김명순 씨입니다. 올해 70을 맞은 김 씨는 요즘 부쩍 허리가 굽는 걸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척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예전에는 30분은 걷더니 걷던 길도 이제는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딸 주연이를 생각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딸 주연이는 김 씨가 힘겹게 낳은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2번의 유산 끝에 겨우 얻은 생명이었죠. 그 시절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의 서름은 뼈에 사무쳤습니다. 갓 출산한 몸으로 시어머니 앞에 서면 핀잔이 쏟아졌죠. 남들은 아들 낳는다는데 너는 하등 쓸모없구나. 며느리 취급받고 싶으면 아들 하나쯤은 낳았어야지. 우리 집안대는 누가 이을 거냐.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대가 끊기게 생겼다. 하는 말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흘린 눈물은 베개를 적셨고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김 씨를 올감했습니다. 명절이면 아들 낳은 동서들은 대접받았지만 김 씨는 부엌 한켠에서 눈치만 보며 잔심부름이나 해야 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를 때도 사람들 뒤에서만 머물러야 했고 식사 자리에서는 늘 맨 끝이었습니다. 얘 가서 국그릇 좀 더 가져와. 심지어 시어머니는 한 번도 김 씨의 이름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김 씨는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딸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딸을 낳은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 해맑게 웃을 때면 세상의 핍박도 서러움도 잠시 잊혀졌습니다. 작은 두 손으로 엄마의 얼굴을 감싸고 엄마, 사랑해라고 말할 때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감이 밀려왔죠. 시간은 흘렀습니다. 김 씨는 억척스럽게 일하고 아끼며 딸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딸에게 쏟아부은 결과 딸은 어머니의 사랑과 뒷바라지를 등에 업고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몇 해 전에는 성실한 남자와 결혼해 사랑스러운 손녀 수연이까지 낳았습니다. 딸이 아장아장 걷던 시절부터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을 이제야 눈앞에서 이룬 것 같아 김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딸 낳았다고 천대받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딸 가진 게 부러움이 되는 세상이니 참 다행이지. 김 씨는 요즘처럼 딸을 낳은 게 흠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는 게 늦게나마 위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딸은 착하지만 의존적인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힘든 일은 잘 못 견디고 늘 엄마에게 의지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죠.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지만 여전히 사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엄마 김 씨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김 씨도 이런 딸의 모습이 걱정됐습니다. 내가 너무 과보호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딸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평일 오전 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오늘 좀 와줄 수 있어? 집이 너무 엉망이야. 수연이도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줘. 딸의 갑작스런 부탁에도 김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에 고무장갑을 챙겨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새끼 부탁인데 힘들어도 어쩌겠냐? 딸의 집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싱크대는 그릇과 냄비로 산을 이루었고 냉장고 문을 여니 오래된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장난감과 빨래가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이를 보며 김 씨는 한숨을 삼키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주연아, 집이 왜 이렇게 됐니? 매일 조금씩 정리하면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김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요새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남편도 야근 계속하고 둘 다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됐어. 딸이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쌓인 그릇을 닦고 냉장고를 비우고 거실을 쓸고 닦았습니다. 소파 위에 빨래도 개어넣고 방마다 정리를 끝내니 3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이집에 가서 손녀 수연이를 데려왔습니다. 아직 2돌이 채 안 된 손녀는 엄마를 찾으며 칭얼거렸고 김 씨는 어린 손녀를 품에 안고 달래며 또 집안일을 이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딸 부부가 퇴근하고 돌아왔지만 김 씨는 허리도 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겨우 살았네. 집이 아주 깨끗해졌어. 엄마, 매일 와줬으면 좋겠다. 딸과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셨죠? 사위가 물었지만 그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씨도 따라 웃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라는 생각도 잠시 스치며 김 씨에게 당연하게 기대고 있는 듯한 딸의 모습에 문득 쓸쓸함이 몰려왔죠. 늦은 밤 버스 정류장에 선 김 씨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허리와 손목은 쑤시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덜컥거리며 달리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김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은 힘들어도 딸한테 엄마는 언제나 힘이 돼야지. 그래도 아직은 딸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전혀 없던 건 아니었지만 김 씨는 그 서운함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딸이 잘 살고 손녀가 건강하게 자란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딸의 부탁으로 김 씨는 요즘 거의 주말마다 손녀 수연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집안일은 늘어만 갔고 손주까지 돌보다 보면 김 씨는 저녁 무렵이면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김 씨는 딸의 집에 와서 청소며 빨래며 밀린 집안일을 마쳤습니다. 저녁 무렵 김 씨는 주방 한쪽에 기대어 겨우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에 손녀까지 돌보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배에서는 허기가 진동을 쳤습니다. 아침부터 일하느라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탓이었죠. 딸과 사위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김 씨는 여전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 뭐 먹지? 뭐라도 좀 해줘. 딸 주연의 무심한 말에 김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래, 밥 먹어야지. 그러다 김 씨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딸의 통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네, 어머니. 네네. 다음 주에 또 뵈러 갈게요. 선물은 마음에 드셨어요? 백화점에서 일부러 좋은 걸로 고른 거예요. 딸의 목소리는 평소 김 씨에게 대하는 것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나한테는 집안일만 시키더니. 김 씨는 가슴 한편이 퍽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김 씨 자신도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있기에 딸이 시댁에서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렇기에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이 쓰려도 그냥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엄마, 나 배추국 끓여줘, 뜨끈하게. 전화를 끄는 딸이 태연하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꾹 삼키며 냄비를 꺼냈습니다. 알았어, 금방 끓여줄게. 속으로는 친정에도 시댁에 하는 거 반만이라도 하지 에휴.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말은 차마 딸에게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김 씨의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딸이 무엇이라도 챙기려 오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생일 전날 김 씨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작은 케이크도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생일 아침 딸에게 걸려온 전화는 그 기대를 깨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오늘은 도저히 시간 못 낼 것 같아. 대신 용돈 보냈어. 맛있는 거 사드셔. 짧은 통화에 김 씨는 무거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섭섭함이 밀려왔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자꾸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바쁘지 시간 내기 힘들 수도 있어. 김 씨는 계속 자신을 위로했지만 문득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김 씨는 딸의 집에서 우연히 시어머니 생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은 시어머니 생일날에는 직접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선물도 전하며 심지어 여행까지 보내드렸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김 씨의 생일을 용돈 보내는 걸로 퉁치고 시어머니에게는 따뜻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 더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나는 친정이라 편하고 시댁은 어려워서 더 신경 쓰는 걸 거야. 속으로는 친정엄마를 더 신경 쓰겠지. 김 씨는 애써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삼켰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상처는 남편 기일날에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 혼자 조촐하게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도 아버지를 많이 사랑했고
남편도 딸을 많이 아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딸이 꼭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몇 번이나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루 종일 눈치를 보며 기다렸지만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저녁 무렵 짧은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겼어. 다음에 따로 찾아뵐게. 김 씨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상을 차리고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딸이 일이 많이 바쁜가 보네. 당신이 좀 이해해줘요. 김 씨는 조용히 자신을 다독이며 술잔을 남편 사진 앞에 올렸습니다. 기일이 지나고 일주일 후 김 씨는 또다시 딸의 부탁으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김 씨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딸이 손님 맞이를 위해 김 씨에게 도와달라고 연락한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직장 동료들이 오기로 했어. 제대로 대접해야 해. 팀장님도 오신대. 딸의 말에 김 씨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재료들을 손에 들고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저녁 준비가 다 끝나고 김 씨는 약간은 허탈한 마음을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몸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 부부는 김 씨가 피곤해 지쳐 눈을 감고 있으니 잠이 든 줄 알았던 모양이었는지 거실 옆 주방에서 딸과 사위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순간 김 씨는 무언가 쎄한 느낌이 들어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번 주 주말에 제주도 진짜 좋았지?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가 여행 보내줬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 다행이다. 나도 시댁 식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서 좋았지 뭐. 잠깐 저번 주 주말이면 김 씨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남편의 기일과 겹치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남편의 기일에 시댁 식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일에는 엄마한테는 일 있다고 거짓말했어. 알면 서운해할까봐. 김 씨는 조용히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버지 기일에 안 오고 시댁 챙기러 제주도까지 간 거야? 그제야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딸에게 더 이상 친정은 그저 평소에는 필요할 때만 찾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뒷전으로 미뤄지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이죠. 가슴 깊은 곳이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그냥 바빠서 못 온 줄만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딸에게 바라던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마음뿐이었죠. 김 씨는 잠시 후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 부부는 놀란 듯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좀 더 주무시지. 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제 가볼게. 네, 벌써요? 식사라도 하시고 가세요. 아니, 그냥 갈게. 너희들끼리 손님 잘 대접해. 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딸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자. 내가 먼저 거리를 두자. 서럽고 아프지만 더 이상 혼자 기대하고 혼자 서운해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김 씨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김 씨는 요즘 딸한테 전화가 오면 먼저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그간의 서운함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리고 화면에 딸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김 씨는 잠시 바라보다가 마음을 굳게 먹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도 시간 되지? 딸의 목소리에는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주연아. 시간 안 될 것 같아? 김 씨는 핑계를 댔습니다. 이제는 딸의 부탁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엄마. 그럼 다음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맞는 건지, 그래도 딸인데 너무 냉정한 건 아닌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 김 씨의 변화를 딸도 느낀 걸까? 어느 날 딸은 갑자기 김 씨에게 강원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강원도나 다녀오자. 준비는 남편이랑 나랑 다 할게. 엄마는 몸만 오면 돼. 그동안 우리 엄마 고생한 거 생각나더라고. 뜻밖의 제안에 김 씨는 한참을 망설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이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어 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엄마랑 요새 많이 못 봤잖아.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달 후 강원도 여행을 약속하며 김 씨는 다시 작은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무엇보다 딸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행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행 당일 강원도의 바닷바람은 상쾌했습니다. 김 씨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는데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방 어때? 바다 보이는 방으로 특별히 예약했어. 방 정말 좋다. 고마워, 주연아. 김 씨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딸 부부는 서둘러 짐을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 잠깐 요 앞 바닷가 갔다 올게. 수연이 잠깐만 봐줘. 응, 너희 둘이서만? 김 씨가 묻기도 전에 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밑에 카페에서 편히 쉬고 있어. 금방 갔다 올게. 순간 김 씨의 가슴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김 씨는 품에 손녀를 안은 채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애를 나한테 맡기고 가면 나보고 어떻게 편히 쉬라는 거야. 당연히 어린 손녀는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음료수를 엎지르고 의자에서 내려오겠다고 보채고 김 씨는 허리를 굽혀 아기를 붙잡고 간식이며 물티슈를 챙기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근데 이번 여행을 날 위해서 온 거라고 하지 않았나? 김 씨는 쓴 웃음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가족 여행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또다시 딸 부부를 위한 베이비시터 역할로 전락한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그날 하루 김 씨는 손녀를 안고 해변을 따라 쫓아다녔습니다. 바다는 코앞이었지만 발끝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실컷 파도 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하고 싶었지만 그런 여유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지칠 줄 모르고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김 씨는 숨이 차서 겨우겨우 뒤따랐습니다. 저녁 무렵 숙소에 돌아왔을 때 김 씨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딸과 사위는 손녀를 김 씨에게 맡기고 둘이서 숙소 근처 야경을 보고 온다며 나갔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만 나갔다 올게. 수연이 씻기고 재워줘. 딸과 사위는 마치 당연한 듯 김 씨의 말이 다 끝나지도 않은 채 숙소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손녀를 재운 뒤에도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김 씨는 말없이 불 꺼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나를 위한 여행이 맞나? 아니면 그냥 나한테 애 맡기고 둘이 여행을 즐기려고 나를 부른 거 아니야? 김 씨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딸 부부가 돌아온 건 무려 2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멀리서 둘의 웃음소리가 방 안까지 들렸습니다. 사위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뒤 딸이 다가왔습니다. 한껏 기분 좋은 얼굴로 김 씨에게 물었죠. 엄마 오늘 어땠어? 오랜만에 여행 나오니까 좋지? 김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에 꾹꾹 눌러뒀던 서운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너는 사위랑 둘이서만 놀러 다니고 나는 혼자 손녀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 하루가 다 갔는데? 딸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엄마도 손녀 보면서 힐링했잖아.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 위해 여행 가자고 하더니 나는 바다 구경 한번 제대로 못하고 숙소에서까지 애 보고. 이게 정말 날 위한 여행이 맞니? 솔직히 말해봐. 여행 가고 싶은데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부른 거잖아? 조심스럽게 쏟아낸 말이었지만 딸 주연은 되려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인데 손녀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동안 우리도 여행 와서 애 보느라 제대로 못 즐겼어. 엄마라도 날 좀 이해해줘야지.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자신은 그저 손녀를 봐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 갈 땐? 그땐 시어머니한테 애 맡기고 니들 둘이만 다녔니? 예상대로 딸은 순간 표정을 굳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못하지. 근데 엄마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엄마가 친정엄마 자격이 있어? 친정엄마면서 딸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힘든 것만 이야기 안 해. 친정엄마가 무슨 네 시녀야? 나는 내 시녀가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삼키고 넘어갔을 말들이 김 씨의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딸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도 못 해줘? 난 엄마가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인지 몰랐어. 김 씨는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견뎌왔는지 딸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 기일에 거짓말하고 시댁 여행 간 것부터 이번 여행에서 자신을 단지 손녀 돌보는 사람으로만 대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을 견디고도 속 좁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네 필요할 때만 친정 찾지. 이제부터 나는 너희 집안일도 손주도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을 거다.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 딸 주연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봤지만 김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행은 그렇게 씁쓸하게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김 씨는 택시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주기만 하는 관계를 끝내야겠다. 나도 나를 좀 더 아껴야지. 그날 밤 딸에게서 온 전화를 김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앞으로는 딸의 연락을 받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쓰여도 이번에는 진심으로 스스로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김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떤 홀가분함도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강원도 여행 이후 김 씨는 딸과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핸드폰은 항상 무음으로 해두었고 딸의 이름이 뜨는 화면을 볼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늘 딸의 부탁이나 집안일로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토록 바랐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새벽마다 청소하고 장을 보고 손녀를 돌보느라 허덕이던 나날 대신 이제는 공원 산책도 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딸에게 마음을 쏟던 시간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김 씨가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심스레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김 씨가 문을 열자 문 앞에는 눈시울이 붉어진 딸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진짜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주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용당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딸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잔 내주며 담담히 물었습니다. 그래? 왔으면 본론부터 말해라. 지금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주연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나 둘째 생겼어. 근데 박서방이 친구한테 투자했다가 돈까지 잃는 바람에 지금 가진 수중에 돈도 하나 없어. 갑자기 대출도 어렵고. 딸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손주도 좀 봐주고 엄마 노후에 모아놓은 적금 깨서 나 도와주면 안 돼? 김 씨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댁은? 시댁에 나 부탁해. 딸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시댁은 안 돼. 하필 지금 임신해서 아들 힘들게 하냐고, 시기도 못 맞추냐고 눈치만 줘. 김 씨는 순간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럴 때에만 친정 찾는 거니? 김 씨는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필요할 때만 친정을 찾고 자기 사정만 이야기하던 딸이었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텐 엄마밖에 없잖아. 예전 같았으면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 씨는 달랐습니다. 주연아, 김 씨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 집안일은 너희 몫이야. 딸은 억울한 듯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동안 친정엄마가 무조건 도와줄 거라 생각했던 딸은 이런 단호한 거절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래? 친정엄마가 이럴 수 있어?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김 씨는 차분하게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금껏 네가 힘들다 하면 다 봐줬고 네가 원하면 어떻게든 맞춰줬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딸을 망친 거더라. 이제부터는 엄마 없이 내 스스로 해결해봐. 너희는 아직 젊고 몸 멀쩡하고 못할 게 없어. 좀만 힘들다고 부모에게 손 벌리고 울면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 거냐? 김 씨의 단호한 말에 딸은 말없이 눈물을 떨궜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죠. 그날 이후 김 씨는 딸과 다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끌려다니던 나날이 끝나고 김 씨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친척들을 통해 딸의 소식을 간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딸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사위는 돈을 잃은 뒤 투잡을 뛰었고 딸은 둘째 임신한 몸으로 어린 큰손녀를 돌보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시댁에서도 내가 괜히 투자를 말리지 않아서 우리 아들 고생시킨다며 딸을 몰아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위 편만 들었습니다. 지금껏 시댁에 잘 보이려고 친정을 소홀히 했던 딸에게는 더없이 쓰라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존이 얼마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모든 걸 줬었구나. 나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었어. 딸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손을 곱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간은 흘러 딸은 더 초췌한 모습으로 김 씨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머리카락은 정리되지 않았고
통통했던 딸은 얼굴 살까지 빠져 헬쑥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문 앞에 주저앉은 딸은 숨죽여 울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돈 달라고 온 거 아니야. 그냥 엄마랑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리 연을 끊어. 김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연아, 엄마가 지금 다시 손을 내밀어주면 넌 진짜 변할 수 있겠니?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이번에는 엄마한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살게. 엄마가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해줘. 김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내 행복을 먼저 지킬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딸을 믿어볼까? 생각 정리를 마친 김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쉽게 용서할 생각도 없으니 내가 진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그리고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 너만큼 엄마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내가 인정해줘야 해. 그리고 시댁도 중요하지만 친정 어머니도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잘 알겠지?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모습은 안 돼. 딸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결연함이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진짜 변할게요. 그래. 근데 아직은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김 씨는 지금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전히 딸이 저지른 많은 상처들이 마음속에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힘없이 주저앉은 딸을 보자 김 씨의 가슴은 저리게 아파왔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